자, 시각장애 학생 교육개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업 준비와 효과적인 교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적 적합합니다. 자, 교수라고 하는 건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 교수 행위를 수정하거나 또 학생에게 맞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장애 학생들이 수업에 비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옷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분들 체형에 맞게 옷을 수선하는 피팅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재단사가 피팅 작업을 하는 것처럼 교사도 자신의 수업을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이나 장애 특성에 맞게 준비하고 수정하는 이런 피팅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지도안을 짤 때 우리가 가영이, 나영이, 다영이 이렇게 수준별로 짜면서 각 활동에 가영이, 나영이, 다영이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재 교구나 또는 교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죠. 그런 것들도 교수적 적합화에 해당이 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도 이렇게 맹학생이나 또 저시력 학생, 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 시각중복장애 학생 등 시각장애 학생 특성에 따라서 교수 행위를 갖다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교수적 적합화는 한 6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수 목표, 수업의 목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업 목표를 도달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이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죠. 또 시각장애로 인해서 해당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러면 해당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교수 목표, 수업 목표의 수정이 가장 강도가 높은 교수적 우리가 적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업의 목표가 바뀌면 수업 활동이나 또 수업 방법이나 또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 교구나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도가 높은 적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수업 목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목표를 수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교수 방법이죠. 그래서 교사가 수업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을 수정하는 것, 또 학생이 수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수행하는 방법을 수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수 방법에 적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장애 학생한테 가장 많이 적용하는 교수적 적합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야구에서 타격 자세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이 시각적으로 모델링해서 보통 타격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맹학생이 선생님의 타격 자세를 손으로 만져서 그 자세를 익히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촉각적 모델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 방법을 갖다가 맹학생, 저시력 학생, 학생 수준에 맞게 장애 특성에 맞게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타격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공의 이치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타격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스탠드 위에다가 조금 일반 공보다 조금 고대비의 큰 공을 갖다가 올려놓고요. 또 공에는 공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향이 발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소리를 듣고 배운 타격 자세를 통해서 타격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 타격 연습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수 방법을 수정을 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수 방법에 대한 적합화, 수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교수 자료에 적합합니다. 자, 수업에 사용하는 일반 교재 교구에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거, 개작하는 거, 또 시각장애 학생용으로 개발된 별도의 교구를 사용하는 것들이 즉 교수 자료의 적합화에 해당이 됩니다. 사역과 시간에 지도가 많이 나오죠. 내 학생들이 지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양각된 촉각 지도를 사용하는 것, 또 수학 시간에 양각 각도기나 양각 자를 이용해서 측정이나 작도 단원에 참여하는 것, 또 체육 시간에 또 육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러닝 로프, 다른 말로 가이드 와이어, 안내하는 줄이다 라고 해서 가이드 와이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교수 자료에 적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합화의 유형입니다. 네 번째가 교수 환경에 적합합니다. 이거는 교실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비를 시각장애 학생에게 맞게 수정하거나 조정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저시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자리에 배치하는 것들, 또는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 그리고 창문에 블라인드를 통해서 눈부심을 줄여주는 것들, 그리고 칠판을 갖다가 눈부심을 줄여주기 위해서 광택이 없는 무광의 고대비 칠판을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수업에 맹학생이나 저시력 학생용 보조공학 기기를 갖다가 구비해서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 환경에 적합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이 잔존 시각이나 잔존 감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실의 물리적인 환경이나 시설, 설비를 갖다가 수정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각 트레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과 수업을 할 때 수업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교구들을 만지다가 위치를 잘 모르거나 또는 만지다가 책상 아래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나 또는 가장자리가 볼록한 테이블 가장자리가 볼록한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수업의 재료나 교구들을 안정적으로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초등학교 수업에서 또는 과학 수업에서 수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나 교구들을 여기에 놓아주면 학생들이 이 트레이 안을 갖다가 손으로 탐색해서 확인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교수 집단에 대한 적합합니다. 이제 시각장애 특수학교냐 일반 학교 환경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모둠을 구성할 때 맹과 저시력 학생으로 혼합해서 모둠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활동 중에서 시각 활용도가 시각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활동들은 저시력 학생이 수행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요. 또 시각 활용 어떤 비중이 낮은 활동들은 맹학생들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교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집단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시각장애 학생에 대해서 보충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대1 집단 수업과 전체 집단 수업을 갖다가 이제 병행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선생님과 가까운 자리에 지도하는 이유가 전체 집단 수업에 더해서 1대1 수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적합합니다. 이제 평가라고 하는 건 크게 지필식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점자라든가 확대 또는 녹음, 음성 시험지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확대 글자를 사용하거나 점자를 사용하거나 어느 걸 사용하든지 간에 비장애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읽기와 쓰기 속도가 느리죠. 시각장애 학생들이. 그래서 시험에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거. 보통 이제 국가시험에서는 저시력 학생은 아마 1.2배, 1.3배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맹학생들은 1.5배 정도 시간을 추가로 줍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읽기와 쓰기의 어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시간을 더 주는 것이죠. 또 시험에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스크린 리더 또는 확대 독서기 이러한 보조공학 기기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필식 시험에 대한 적합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기시험이죠. 실기시험은 실기시험의 수행 방법을 수정하거나 또는 실기시험을 갖다가 등급을 매길 때 그 등급별 기준의 어떠한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어 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농구를 할 때 농구 골대와 슛하는 위치 간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해주는 것이죠.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지만 이 바스켓의 위치를 조금 더 인지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골 성공률에 대해서도 5번 중 5번 슛을 해서 4번을 넣어야 A등급이고 3번을 넣어야 B등급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5번 중에 3번만 넣어도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낮추어 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바스켓에 공을 넣는 이 실기시험 자체가 시각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학생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를 수정해주고 골에 대한 성공률에 대한 기준도 조금 더 낮추어 주는 것이 이제 좀 공정한 시험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업 준비 절차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교수적 적합화를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습자 분석이죠. 학생이 맹학생인지 또는 저시력 학생인지 또 저시력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죠. 이때 이제 기능시각 평가 결과랑 학습매체 평가 결과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능시각 평가라는 거는 이제 학습 활동에서 시각을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과 또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들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학습매체 평가 결과를 통해서
점자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지, 확대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지, 또 확대 자료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확대한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학습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 활동에 이 학생이 어떠한 잔존 감각을 주로 활용해서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전 학기나 이전 학년도의 교과별 학업 성취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교과 활동에 이 학생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수업에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수업에 사용하는 자료 분석입니다. 우리가 수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교과서죠. 그래서 보통 일반 교과서와 점자 교과서를 비교를 해서 일반 교과서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점자 교과서에 누락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들, 비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그림 자료들이 점자 교과서에서 생략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설명으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교사가 별도로 생략된 그림 자료를, 양각 그림 자료를 별도로 제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사가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 교구들이 있다면 그 교재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없다면 대안적인 대체 교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교과 학습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수업의 단원과 활동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수업 지도안 작성을 하시게 되면 경계활동의 활동 1, 2, 3이 있죠. 이 활동에 시각장애 학생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게 바로 이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분석할 때에는 크게 과제 분석과 요소 분석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순서가 있는 활동은 과제 분석을 하고요. 순서가 없는 활동들은 요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 분석이나 요소 분석을 통해서 눈이 나빠서, 그러니까 시각장애로 인해서 학생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계 또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 단계나 요소를 확인을 해서 맹학생이나 저시력 학생이 대안적으로 그 단계나 그 요소를 대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구 폼을 갖다가 공을 던지는 활동을 갖다가 익히는 활동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걸 과제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가장 어려운 단계가 이렇게 정확한 팔의 자세로 공을 던지는 단계, 이 단계가 이제 어렵겠죠. 눈으로 보고 모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계를 익히기 위해서 벽에다가 테이프를 부착을 하고 학생이 이 테이프를 손으로 접촉함으로써 팔의 어떠한 동작, 또 공이 움직이는 어떤 궤적, 이런 것들을 익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대안적인 방법을 이렇게 강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 활동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네 번째에는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수업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맹학생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또 저시력 학생한테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이런 교수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야구에서 배트의 어떤 타격 자세를 배울 때 배트가 위에서 결국에는 평행하게 움직여서 공을 갖다가 타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자세를 익히는 게 어려울 수 있죠. 맹학생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트가 평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배트가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맹학생의 어떠한 특성을 고려한 이제 교수법이죠.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가리키는 거죠. 배트가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각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나 특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한 정리와 이제 교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학생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오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수업 정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개념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업 준비와 수업 실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각장애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를 이용한 설명식 교수법입니다. 우리가 시각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양각 그림 자료 같은 대체 교재 교구들을 모두 제작해서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순서에 따라 나누어서 차례대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보통 가전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제품 설명서에 해당 제품의 사용 방법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 비유를 통한 설명이죠. 마치 뭐뭐처럼, 뭐뭐와 비슷한, 뭐뭐 같은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를 통한 설명이 되겠고요. 또 뭐뭐보다 큰, 뭐뭐보다 뭐 작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를 활용한 또 설명 방법이죠. 또는 다른 감각의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또 설명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색깔이죠.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색에 대한 이미지, 느낌들을 이제 시각장애인도 유사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촉감이죠. 촛불 가까이 손을 댔을 때 그 뜨거움을 통해서 빨간색은 따뜻한 느낌의 색깔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빨간 장미의 어떠한 후광 냄새를 통해서 빨강은 정열적인 느낌의 색이다 라고 또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미각을 활용해서 빨간 색깔의 고춧가루의 어떤 맛, 그런 매운맛을 통해서 또 빨간 색깔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갖다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보통 외국 관광지를 방문하고 나면 갔다 온 경험을 친구들한테 묘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당 관광지를 가본 적은 없지만 친구의 어떤 상세한 묘사를 통해서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세하고 구체적인 어떤 묘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각 그림 자료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이, 묘사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급적이면 보통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시각 그림 자료를 활용하시면서 설명을 한다면 이제 시각 그림 자료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대체 자료나 대체 교구를 제공을 해서 그거를 손으로 탐색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그러면 대체 자료나 대체 교구, 비장애 학생들이 보는 시각 자료, 시각 그림 자료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양각 그림 자료, 모형 자료를 활용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코끼리의 어떠한 사진을 갖다가 볼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코끼리 모형, 장난감을 제공을 해서 만져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 실제 코끼리와 장난감 모형 코끼리가 다르죠.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5개념 형성되지 되지 않도록 실제 모형과 실물과 모형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전체적인 모양은 장난감 모형이 있는 것처럼 뭐 코가 굉장히 길고 귀가 굉장히 크고 뭐 이런 것들은 유사한 부분이지만 실제 코끼리의 크기나 무게 이런 부분들은 실제와 다르다라는 점들을 설명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과 부대에 나와 있는 지도를 활용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양각 지도를 함께 제공해서 이제 교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때 보다 정확하게 지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저시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대 독서기를 이용해서 사회과 부도의 지도를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도록 할 때 보다 지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로 이제 맹학생들, 그러니까 점자를 사용하는 주로 맹학생들한테 적합한 촉각을 이용한 교수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신체적 안내법이죠. 신체적 안내법은 교사가 학생의 신체 부위를 터치를 해서 정확한 동작이나 정확한 자세를 익히도록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사는 주로 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학생의 신체 부위를 갖다가 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촉각적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이 체조에 필요한 자세를 갖다 취하면 시각장애 학생이 자신의 손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 동작이나 자세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링하고 있는 학생의 손이나 몸통이나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져서 전체적인 자세를 갖다가 익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촉각적인 모델링입니다. 보통 이제 비장애 학생들은 눈으로 보고 그 자세를 따라 하는데 맹학생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신체적 안내법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서 지금 달리기 자세, 바른 달리기 자세를 갖다가 교사가 신체적 안내법을 통해서 그 자세를 지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다음은 이제 손 위의 손 안내법과 손 아래 손 안내법입니다. 두 가지 다 손을 사용하는 테크닉이죠. 그래서 주로 손을 활용하는 활동들에서 손을 사용하는 스킬이나 바른 손 동작, 자세들을 지도할 때 이 교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병 뚜껑을 돌려서 따는 방법, 또 보는 것처럼 샌드위치에다가 버터칼을 이용해서 버터를 골고루 펴 바르는 방법, 또 점피를 손에 잡고 바르게 점자를 찍는 방법, 또 피아노를 치는 손 동작,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손을 이용하는 활동들이죠.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지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손 위의 손 안내법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손 위에 교사의 손을 얹어서 손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의 손 위에 있는 교사의 손이 그 손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의 손의 움직임을 리드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강압적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손 위에 손 안내법을 사용하려면 학생과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학생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 교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의 손 아래에 교사의 손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의 손이 교사의 손등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손 동작이나 손 움직임을 학생이 위에서 느끼고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손 위의 손 안내법에 비해서 덜 강압적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신체 접촉에 민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학생한테는 이제 손 아래 손 안내법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시각장애 유아나 또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 중복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손 아래 손 안내법을 먼저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손 위의 손 안내법입니다. 자, 손 위의 손 안내법으로 수저를 사용해서 식사하는 손 동작이나 팔의 움직임을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수저를 쥐고 있으면 학생의 손등 위에 교사의 손을 얹는 것이죠. 이렇게 손 위의 손 안내법 자세를 취해서 손가락으로 음식을 들 때 팔의 움직임, 또 입으로 가져갈 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지도하게 되겠죠. 자, 이제 입으로 가져가는 손 동작 이런 것들을 지도. 다음은 손 아래 손 안내법을 사용해서 점자 타자기 사용법을 지도하는 영상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점자를 배울 때 점자판보다 점자 타자기를 가지고 먼저 지도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점자에 6점이 있죠. 1, 2, 3, 4, 5, 6,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손 아래 손 안내법으로 지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사의 손을 학생의 손 아래에 두고 이렇게 점자 타자기 사용법, 손 동작을 갖다가 지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다음은 공동운동입니다. 자, 이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학생이 교사와 같은 움직임을 동시에 함께 경험함으로써 신체 동작이나 신체 자세, 신체 기술을 익히는 교수 방법입니다. 자, 맹학생은 눈으로 교사의 신체 움직임을 보면서 따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촉각 공동 운동을 사용합니다. 그 촉각 공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동작이 필요한 신체 부위를 서로 접촉해서 이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교사가 축구나 골볼을 할 때 골키퍼가 날아오는 공을 막기 위해서 옆으로 움직이는 발과 손의 자세를 지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손을 접촉하고요. 또 다리 부위도 이렇게 접촉을 해서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신체 자세와 또 스텝을 익히는 것이죠. 자, 이제 저시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잔존 시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또
배경과 교사 간의 대비를 높여서 교사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보다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 동작을 취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동 운동, 촉각 공동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배웠던 신체적 안내법, 또 손예손 안내법, 이제 공동 운동 간에는 신체 접촉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신체적 안내법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가 사용하는 신체 부위는 손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에게 접촉하는 신체 부위는 학생의 신체 전체를 다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이의 손 안내법이나 손아래 손 안내법은 자, 교사가 사용하는 신체 부위는 손이고요. 또 교사가 접촉하는 학생의 신체 부위는 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운동. 자, 촉각 공동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교사의 신체 범위도 또 학생의 신체 범위도 자,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신체 부위를 학생과 교사가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체 접촉 부위가 이렇게 세 가지 교수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 부분 전체 교수법과 자, 부분 전체 교수법입니다. 자, 전체, 부분 전체 교수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가 기술의 전체를 시범 보이면서 설명을 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교사가 해당 기술을 과제 분석을 해서 단계별로 지도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생이 각 단계를 익힌 후에 각 단계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자, 골볼에서 공 던지는 기술을 지도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로.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가 공 던지는 기술을 전체적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학생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촉각적 모델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동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가 공 던지는 기술을 과제 분석해서 단계별로 익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익힌 기술을 학생이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공 던지는 기술을 수행하는 것이죠. 배운 대로. 이게 전체 부분 전체 교수법입니다. 전체 부분 전체 교수법은 이제 학생이 배워야 하는 기술이 어떠한 순서가 있는 경우에 순서에 의해서 그 기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이 전체 부분 전체 교수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부분 전체 교수법이라고 하는 건 자, 1단계가 생략되고요. 2단계와 3단계 이 두 단계로만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주로 어떠한 학생이 배워야 될 기술이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순서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들이 조금 적은 경우에는 이 부분 전체 교수법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과제 분석보다는 요소 분석에 의해서 보통 지도가 이루어지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지도할 때 보통 부분 전체 요소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이블을 갖다가
치우는 테이블을 갖다가 치우는 기술을 지도할 때 보통 이 부분 전체 교수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블을 치우는 기술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뭐 테이블을 닦고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먼저 각각의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갖다가 지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각각의 배운 요소들을 학생들이 통합해서 테이블 치우는 기술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분 전체 교수법은 학생이 익혀야 될 기술이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 조금 적을 때, 그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을 때, 주로 이제 과제 분석보다는 요소 분석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1단계가 생략된 부분 전체 교수법을 갖다가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부분 전체 교수법과 부분 전체 교수법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학생에게 지도해야 될 기술이 어떠한 순서, 위계,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과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전체 부분 전체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기술이 순서나 위계성이 약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요소 분석에 의해서 지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 그런 경우에는 부분 전체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촉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와 촉진은 다른 것이죠. 자, 지도라고 하는 것은 학습해야 될 과제 수행 방법이나 기술을 교사가 시범이라든가 또는 언어적인 설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도가 잘 이루어지면 학생이 배운 대로 독립적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 과정에서는 교사가 여러 가지 자극을 사용합니다. 자, 말로 설명해주는 언어적인 자극도 사용하고요. 또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모델링도 사용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림 자료 같은 것들을, 또 이런 시각적인 자극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지도가 잘 이루어지면 학생이 배운 대로 과제 수행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정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반응이 이루어지면 지도가 종료가 되고 이제 다른 것을 지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촉진은 이제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 자, 지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학생에게 독립적으로 수행해 보도록 요구했을 때 학생이 망설이거나 무반응 같은, 또는 학생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정확한 기술을 사용할 때, 오반응을 보일 때죠. 그럴 때 정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사가 도움이나 힌트를 주는 것을 갖다가 촉진이라고 합니다.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도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수행할 때 무반응이나 오반응을 보이게 되면, 즉 정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정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촉진이 시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 그래서 정반응이 유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촉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이제 촉진이 필요 없는 단계가 있고요. 그 밑에 제스처라고 하는 손짓이나 몸짓 같은 가장 약한 촉진부터 전반적인 신체적 촉진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강도의 촉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도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한 촉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강한 촉진으로 나갑니다. 약한 촉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더 강한 촉진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중증 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 촉진을 촉진을 씁니다. 정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가장 강한 촉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점차 약한 촉진을 통해서 정반응을 유도하면서 촉진을 소구해 나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퍼 필통 아시죠? 그 지퍼 필통 사용법을 교사가 지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촉진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면 지퍼 필통 사용법은 종료하는 것이죠. 정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퍼 필통 사용법을 학생이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촉진을 줘야 되겠죠. 처음에는 필통의 지퍼를 교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스처, 손짓이나 이제 몸짓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힌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간접적인 힌트죠. 학생이 이 제스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시각적인 촉진입니다. 그래서 지퍼를 손으로 잡고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학생이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 속에서 힌트를 찾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직접적인 힌트라기보다는 간접적인 힌트에 가깝겠죠. 세 번째는 이제 구어적인, 언어적인 촉진이죠. 그래서 민영아, 지퍼가 어디 있지? 이렇게 말로써 힌트를 주는 것이죠. 조금 더 직접적인 힌트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교사가 실제로 필통의 지퍼를 여는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이걸 보고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델링 촉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 신체 촉진입니다. 점점점 직접적인 힌트로 가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는 신체적 촉진은 교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의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의 손을 잡고 필통의 지퍼에 대어주는 것들. 그래서 이게 지퍼구나 하고 지퍼를 학생이 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다 직접적인 촉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자, 마지막이 이제 전반적 신체 촉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배웠던 손의 손 안내법이나 손아래 손 안내법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교사가 학생의 손을 잡고 필통의 지퍼를 함께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용품을 꺼내는 것이죠. 학용품을 꺼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맹학생이라든가 시각중복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촉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현입니다. 자, 일반 학교 환경이냐 특수학교 환경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일반 학교에 시각장애 학생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교사 주도로 전체 집단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때 특수교사가 시각장애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아마 1대1 지도 위주로 이제 협력 교수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이제 일반 교사가 실시하는 수업 활동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분석을 하고 해당 수업 활동에 시각장애 학생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동등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교수적 적합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이제 수업 자료들을 준비해서 지도해야 되겠죠.
특수학교 환경이라면 이제 맹학생, 저시력 학생, 시각 중복장애 학생 세 그룹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맹학생, 저시력 학생, 시각 중복장애 학생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지도안을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형이, 나형이, 다형이 이렇게 학습 능력이나 지적장애 정도에 따라서 세개 수준으로 나누는 것처럼 시각장애 학생들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단순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서 교수적 적합화를 실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실현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주로 이제 교수 방법이나 교수 자료, 평가에 대한 적합화가 보통 수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제 교수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정이고요. 그 시각 중복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교육과정 같은 기능적 교육과정을 가지고 수업 목표, 교수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교수 목표, 교수 방법, 교수 자료, 그다음 교수 집단, 평가, 모든 어떠한 적합화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도안에 반영이 되고 수업 실현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단순 시각장애 학생들이 척추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과학 시간에 우리 신체 중에서 뼈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대체 어떠한 교구들을 가지고 우리 신체 구조에 대해서 또 척추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시각 중복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물상징 의사소통 AAC를 사용을 해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맹 발달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림 상징 카드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사물을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상호작용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개괄적으로 시각장애 학생 수업 계획과 교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